여러분, 혹시 문득 거울을 보며 흘러간 세월에 놀라신 적 없으신가요? 마음은 여전히 20대 언저리를 맴돌고 있는데 어느새 거울 속에는 주름진 얼굴을 한 낯선 이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늙어간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정작 내 삶에 찾아온 노화의 그림자는 언제나 낯설고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특히 예순을 넘기고 일선에서 물러날 즈음이 되면 밀려오는 허무함과 다가올 시간에 대한 두려움이 밤잠을 설치게 만듭니다. 여든의 언덕에 올라선 한 어르신이 지난날을 회고하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65살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남은 생을 준비할 것이다. 우리는 종종 돈이나 물질적인 준비만이 노후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여든의 삶이 알려주는 진실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80살의 지혜가 65살의 우리에게 전하는 인생의 후반전을 위한 4가지 핵심 원칙을 깊이 있게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4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내 몸의 한계를 겸허히 인정하고 돌보는 태도입니다. 둘째, 자식의 삶으로부터 건강한 정서적 거리를 두는 법입니다. 셋째, 과거의 영광을 쥐고 있던 손을 펴고 현재를 껴안는 마음입니다. 넷째,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독 속에서 홀로 서는 연습입니다. 이 원칙들을 살펴보기 전에 어느 80살 노인의 짧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만수 씨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해온 헌신적인 가장이었습니다. 65세 은퇴를 맞이했을 때 그는 마침내 찾아온 자유를 누리며 멋진 노후를 보낼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시간은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몸이 아파도 젊은 시절처럼 금방 나을 거라 착각하며 병원을 멀리했고 자식들에게는 끊임없이 간섭하며 서운함을 키워갔습니다. 과거의 직함에 얽매여 새로운 사람을 사귀지 못했고 결국 아내마저 먼저 세상을 떠나자 깊은 고독 속에서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80이 되어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노후의 행복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의 전환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귀중한 깨달음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가 남긴 4가지 원칙을 하나씩 아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내 몸의 한계를 겸허히 인정하고 돌보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을 잃어버리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뼈아픈 상실은 바로 건강의 상실입니다. 일상에서 흔히 마주하는 김영철 씨의 사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영철 씨는 평소 등산을 즐기던 건강한 60대 후반이었습니다. 어느 날 산을 내려오다 무릎에 시큰한 통증을 느꼈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파스 하나로 버텼습니다. 이 나이에 안 아픈 곳이 어디 있겠어? 라며 스스로를 위로했고 젊은 시절처럼 며칠 쉬면 괜찮아질 거라 맹신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점차 심해졌고 결국 제대로 걷기조차 힘든 지경에 이르러서야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이미 연골이 심하게 손상되어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제야 김영철 씨는 자신의 오만함을 후회했지만 이미 잃어버린 무릎 건강은 예전처럼 완벽하게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인생의 진실을 알려줍니다. 노화는 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생명 현상이며 우리의 육체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이 모든 것은 아니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젊은 시절의 육체는 우리의 영혼을 태우고 달리는 튼튼한 마차와 같습니다. 가끔 험한 길을 달리고 무리하게 채찍질을 해도 마차는 끄떡없이 원래의 상태를 회복하며 우리를 목적지로 이끌어줍니다. 하지만 예순을 넘긴 우리의 육체는 오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조금은 낡고 녹슨 마차와 같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험악한 자갈길을 전속력으로 달릴 수 없습니다. 작은 돌부리에도 바퀴가 흔들리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이곳저곳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채찍질이 아니라 마차의 상태를 살피고 조심스럽게 길을 고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80이 되어 뒤돌아보면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구조 신호들을 무시한 채 마치 자신만은 세월의 법칙에서 예외인 것처럼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자신의 몸에 무심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늙어간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싫은 마음의 방어 기제 때문일 것입니다. 흰머리를 염색하고 주름을 가리며 젊음을 유지하려 애쓰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겉모습의 젊음에 집착하느라 내면의 장기와 뼈가 겪고 있는 마모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원칙을 어떻게 일상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몸의 현재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무겁고 관절이 뻣뻣하다면 그것을 불쾌하게 여기거나 짜증을 낼 것이 아니라 세월을 견뎌온 내 몸의 훈장으로 여기고 따뜻하게 쓰다듬어 주어야 합니다. 수십 년간 쉬지 않고 나를 위해 뛰어주느라 참 고생이 많았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는 몸의 작은 통증도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통증은 내 몸이 나에게 거는 대화입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조금 쉬어가야 한다고 보내는 간절한 신호입니다. 정기적인 검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자동차도 정기적으로 엔진 오일을 갈고 점검을 받아야 오래 타듯이 우리의 몸도 세심한 점검과 유지 보수가 필요합니다. 또한 식습관과 수면, 그리고 적당한 운동이라는 세 가지 기둥을 견고하게 세워야 합니다. 젊어서는 자극적인 음식과 밤샘이 일상의 활력소가 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담백한 음식과 규칙적인 휴식이 생명선이 됩니다. 매일 아침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우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걷기 운동을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햇살을 받으며 걷는 시간은 몸의 근육을 단련시킬 뿐만 아니라 우울해지기 쉬운 노년의 마음에 밝은 빛을 채워주는 훌륭한 치유의 시간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 두 발로 당당하게 걸으며 내 삶의 존엄성을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준비입니다.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인간관계와 삶의 의미조차 함께 휩쓸려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 부디 내 몸을 가장 소중한 친구 대하듯 아끼고 보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자식의 삶으로부터 건강한 정서적 거리를 두는 법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부모님들이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가슴으로는 가장 실천하기 어려워하는 원칙 중 하나입니다. 흔한 일상 속 박정숙 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박정숙 씨는 30대 후반의 아들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반찬은 무엇을 먹는지, 손주의 학원은 어디로 보내는지 묻고 간섭했습니다. 아들이 피곤한 목소리로 "어머니 알아서 할게요" 라고 대답하면 박정숙 씨는 서운함에 눈물을 훔치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러냐?" 라며 원망 섞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녀의 세상은 오직 아들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아들의 작은 반응 하나에 그녀의 하루 기분이 천국과 지옥을 오갔습니다. 결국 아들 내외와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었고 명절에도 핑계를 대며 찾아오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례는 맹목적인 사랑이 어떻게 서로를 질식하게 만드는지 보여줍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을 분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뼈와 살을 나누어 주었고 젊은 날의 모든 시간과 열정을 바쳐 키워냈기에 자식의 삶이 곧 나의 삶이라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철학자 칼릴 지브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당신의 아이는 당신의 아이가 아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갈망하는 생명의 아들딸이다. 그들은 당신을 거쳐서 왔을 뿐 당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며 당신과 함께 있지만 당신의 소유물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자식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신의 인생이라는 항해를 떠난 선장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그들이 안전하게 바다로 나아갈 수 있도록 튼튼한 배를 만들었고 출항하는 모습을 부두에 서서 응원해주는 것까지입니다. 여든의 노인들이 65으로 돌아가서 가장 고치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이 자식에 대한 집착입니다. 자식의 성취를 나의 자랑으로 삼고 자식의 실패를 나의 절망으로 여기는 태도는 결국 양쪽 모두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품 안에 자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60이 넘은 시점이라면 그 자식은 이미 품을 떠나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고 자신만의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어른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삶의 방식이 있고 그들만의 시행착오를 겪을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경험을 앞세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은 조언이라는 포장지를 씌운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자식의 삶에 개입하려 들까요?
그것은 자신의 삶에서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일과 자녀 양육이라는 거대한 숙제가 끝나고 나니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 목적성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텅 빈 마음을 채울 길이 없으니 가장 익숙하고 만만한 자식의 삶에 기대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경제적, 정서적 독립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식에게 모든 재산을 미리 물려주고 부양을 기대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돈은 노년의 존엄을 지켜주는 가장 현실적인 방패입니다. 자식에게는 미안하지만 내 노후가 먼저라는 확고한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자 배려입니다. 또한 정서적인 탯줄을 과감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자식이 물어보기 전에는 먼저 충고하지 마십시오. 나 때는 안 그랬는데 라는 말은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십시오. 시대가 변했고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법칙은 우리가 살았던 시대와 다릅니다. 자식 내외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저 묵묵히 지켜봐주고 너희들 생각이 옳을 거다 라며 믿어주는 넉넉한 뒷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잔소리꾼이 아니라 세상이 다 등 돌려도 나를 믿어주는 든든한 피난처 같은 부모입니다. 자식에게 향하던 돋보기의 초점을 이제는 나 자신에게로 돌려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할 때 즐거운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디를 걷고 싶은지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자식의 성적표나 연봉이 아니라 오늘 내가 가꾼 작은 텃밭의 토마토가 붉게 익어가는 것에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합니다. 노년에도 징징대거나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단단하게 꾸려가는 부모의 뒷모습은 자식들에게 살아있는 인생의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셋째, 과거의 영광을 내려놓고 현재를 수용하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의 기억 속으로 도피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왕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잘 나갔는지를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며 현재의 초라함을 보상받으려 합니다. 이와 관련된 이만호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만호 씨는 과거 대기업의 임원까지 지냈던 분입니다. 은퇴 후 동네 복지관에 나가게 되었지만 그는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말을 걸어오면 늘 내가 현역 시절에는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렸고 회사에서 내 결제 없이는 아무 일도 안 돌아갔지 라며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를 늘어놓기 일쑤였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을 보이던 사람들도 매번 반복되는 그의 훈계조의 말투와 과거 타령에 지쳐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습니다. 결국 이만호 씨는 수준이 안 맞아서 못 어울리겠다 라며 복지관 발길을 끊었고 집에 틀어박혀 과거의 사진첩만 뒤적이는 외로운 노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과거의 타이틀이라는 환영이 어떻게 현재의 삶을 갉아먹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시간의 덧없음에 대해 깊이 통찰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과거에 머물거나 미래를 기다리느라 정작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어진 무대인 현재를 낭비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이미 흘러간 물입니다. 흐르는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듯이 아무리 화려했던 과거라도 다시 돌아가 그 시간을 살아낼 수는 없습니다. 여든의 노인들이 가장 부질없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과거의 명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신이 과거의 사장이었든 국장 선생님이었든 그것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것은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주름진 얼굴의 동네 이웃일 뿐입니다. 과거의 지위에 얽매여 뻣뻣하게 목에 힘을 주고 있으면 새로운 인연이 다가올 수 있는 틈이 사라집니다. 내가 누군데 감히 이런 대접을 받아? 라는 생각은 당신을 스스로 파놓은 감옥에 가두는 꼴이 됩니다. 은퇴라는 것은 단순히 직장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가 부여했던 거추장스러운 계급장을 모두 떼어내고 비로소 순수한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룩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명함에 적힌 세 글자의 직함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당신이라는 사람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직함 뒤에 숨어있던 진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과거를 내려놓고 현재를 온전히 수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마음의 옷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과거의 명함, 상패, 화려했던 시절의 유물들을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치워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소개할 때 더 이상 전직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지 않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대신 꽃 가꾸기를 좋아하는 김아무개입니다. 요즘 요리 배우는 재미에 푹 빠진 이 아무개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자신의 현재 모습이 보잘것없어 보일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낮추고 드러낼 때 비로소 타인과의 진실한 소통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잘난 과거가 아니라 당신의 겸손한 웃음과 따뜻한 배려에 매력을 느낍니다. 과거의 렌즈를 벗고 현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왕년에는 내가 바빴는데 라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어졌구나. 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어 참 감사하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주저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는 변명은 과거의 오만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어린 사람에게 질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모르는 것을 묻는 것은 젊음의 특권이자 무기력한 노년을 극복하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항상 마음의 잔을 비워두어야 합니다. 잔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물을 부을 수 없습니다. 과거의 경험과 고집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어떤 새로운 지혜도 새로운 인간관계도 스며들 수 없습니다. 과거를 자랑하지 말고 현재에 감사하며 배움을 즐기는 사람. 그런 사람 주변에는 나이를 불문하고 항상 사람들이 모여들기 마련입니다. 넷째,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독 속에서 홀로 서는 연습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도 혼자이고 죽을 때도 혼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생을 누군가와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오기에 홀로 남겨지는 것에 대한 극심한 공포를 안고 살아갑니다. 정민호 씨의 이야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민호 씨는 은퇴 후 하루하루가 막막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곳이 없어지자 달력이 텅 비어버렸고 주말이면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약속을 잡기에 바빴습니다. 만약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날이면 그는 심한 소외감과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고 소파에 누워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인생을 헛살았나? 왜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 라며 자책했습니다. 타인과의 만남이 없이는 단 하루도 자신의 마음을 달래지 못하는 정민호 씨의 모습은 외로움에 잠식당해버린 현대 노년의 서글픈 자화상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왜 나타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를 명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철학자들은 이 둘을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외로움은 타인이 곁에 없어서 느끼는 결핍의 고통이지만 고독은 내 곁에 아무도 없음을 자발적으로 수용하고 그 안에서 나 자신과 충만하게 만나는 상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인간은 오직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그 자신일 수 있다. 그러므로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사회생활을 할 때는 타인의 시선과 요구에 나를 맞추느라 진정한 내 모습을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가면을 쓰고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배우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시간은 무대에서 내려와 분장을 지우고 오롯이 거울 앞에 나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여든의 지혜는 말합니다. 이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해서 끊임없이 외부로 겉돌게 되면 결국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처량한 늙은이가 되고 만다고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좁아지기 마련입니다. 생각이 달라 멀어지는 친구도 생기고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 못 만나는 지인도 생기며 안타깝게도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이들도 늘어납니다. 이러한 관계의 소멸은 내 잘못이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이때 빈자리를 억지로 채우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거나 무리한 모임에 나가는 것은 에너지만 낭비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독을 나의 편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가장 훌륭한 방법은 나 자신과 데이트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홀로 밥을 먹는 것을 처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갈하게 한 상을 차려 나를 대접하며 밥 알의 단맛을 천천히 음미해 보십시오. 혼자 찻집에 가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는 여유를 가져보십시오. 누군가와 대화하지 않아도 생각은 깊어지고
마음은 평온해집니다. 고독을 즐기기 위해서는 혼자 몰입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독서이든 그림 그리기이든 글쓰기이든 아니면 그저 조용한 산책이든 상관없습니다. 책은 훌륭한 고독의 동반자입니다. 수백 년 전의 지혜로운 사상가들과 말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산책을 할 때는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 발밑에서 부서지는 흙의 감촉에 집중하다 보면 내 안에 엉켜있던 잡념들이 서서히 흩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글쓰기는 내면의 거울을 닦는 매우 좋은 도구입니다. 거창한 회고록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나의 감정, 지나온 삶의 후회, 감사한 일들을 공책에 끄적여보는 것만으로도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고 정화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홀로 설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불안해서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에게 집착하거나 기대게 되어 결국 상대를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고독 속에서 스스로 평안을 찾은 사람은 곁에 누가 있든 없든 의연합니다. 그 단단한 여유로움이 오히려 맑은 향기를 풍겨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외로움에 떨며 남의 집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대신 스스로의 마음속에 아늑하고 따뜻한 오두막을 지어 언제든 내 영혼이 편안히 쉴 수 있는 훌륭한 은신처를 마련해 두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80살의 지혜가 일러주는 노후의 4가지 핵심 원칙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노화라는 생명의 이치를 받아들이고 내 몸을 아끼고 보살피는 태도. 둘째, 자식이라는 끈을 놓아주고 정서적, 경제적으로 완전한 독립을 이루는 법. 셋째, 과거의 허울 좋은 직함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자세. 넷째, 외로움에 굴복하지 않고 내면을 가꾸며 묵묵히 홀로 서는 연습. 이 4가지 원칙은 돈이나 물질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나의 내면을 성찰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꿈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고귀한 지혜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쓸쓸하게 저물어가는 쇠퇴기가 아닙니다. 비로소 사회적 의무와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나다운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원칙들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한다면 다가올 시간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하고 계신가요? 아직도 과거의 그림자에 얽매여 있거나 타인에게 의존하며 불안한 내일을 걱정하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내게 남은 시간들을 가장 찬란하고 아름답게 수놓아 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내고 단단한 마음가짐을 세우는데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여러분의 지혜가 담긴 작은 울림을 댓글로 표현해주세요. 작은 울림의 댓글이 여울이 되어 읽는 이로 하여금 응원과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지혜를 나누는 이 여정에 꼭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빛나는 여러분의 삶과 지혜를 응원합니다. 건강하시고 다음에 밝은 목소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귀한 시간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